박정희 정부 하면 경제개발, 박정희 각하 덕분에 먹고 살게 되었다. 맞습니다. 분명히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했어요. 경제발전을 했어요. 근데 저 경제발전을 할 때도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박정희 정부는 저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저 돈들은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자, 간다요 채널에서 이번에 박정희 편을 쭉 해오면서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얘기도 해왔는데요. 박정희 정부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된 게 맞습니다. 사실상 맞아요. 근데 저 모든 거를 박정희라는 사람의 공으로만 말하는 경향이 있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과 다양한 사람들의 희생,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발전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박정희의 공, 박정희 덕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의 리더십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근데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경제발전이 이룩되는 그 과정에서 피해보고 희생하고 대한민국에 돈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죽어나가고 이런 사람들 얘기는 안 해요. 대한민국 1960, 70년대 20년 동안 경제발전 고속 성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정희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박정희 정권 하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박정희 정권이 돈을 어디서 구해서 경제발전에 쓸 수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죄송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초록색 옷을 입고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크로마키 이렇게 하면 얼굴만 둥둥 떠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그냥 봐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상당히 미안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출도 늘어났고, 경제도 발전했고,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다. 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을 한 건 맞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돈이 있어야 경제성장도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있어야 어디에 투자도 하고 어디에 설비도 구해오고 중장비도 구매하고 뭘 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도대체 뭔 돈으로 저걸 했냐는 거야. 처음에 박정희라는 사람도요 똥볼을 오지게 찼어요. 초반에 1962년입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예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긴급통화조치라는 거를 단행합니다. 화폐 개혁을 했어요. 당시 박정희 군인이 쿠데타 일으키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긴급통화조치라는 걸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 자, 지금 우리가 5만원, 만원, 5천원, 1,000원 이런 원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화폐의 이름을. 그죠? 옛날에는 환을 썼어요.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켰을 당시에는 환이라는 개념을 썼어. 근데 당시 한국이 인플레가 심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화폐 개혁을 한 거야. 10환을 1원으로 바꾸겠다. 10,000환을 가져가면은 1,000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심한 나라들이 이제 화폐 가치가 휴지 쪼가리가 되고 똥값이 되고 무슨 음료수 하나 먹을 때 돈다발을 이만큼 가져가야 되고 이런 나라들 있잖아. 지금도 이런 걸 이제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왜 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인플레만으로 하려고 했을까? 처음에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이걸 바로잡겠다. 그리고 동시에 은닉한 지하경제, 얘네가 현찰만 오지게 가지고 있고 은행에다가 돈을 안 갖다 놓고 이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러니까 이 은닉해 놓은 자산들을 파악하고 그럼으로써 국가에 귀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제 화폐 개혁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저 화폐 개혁한다고 어떻게 은닉한 지하경제를 잡을 수가 있지? 이 10환을 원으로 바꾸려면 은행을 가야 돼. 그냥 땅에다가 묻어놓으면 환이야. 그냥 환. 저 환 개념으로 계속 있잖아요. 저걸 원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하경제의 현찰이 낮은 거는 그 돈을 어거지로 은행에 가져오게 만들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도 있었겠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제일 문제야. 국민들의 돈을 어거지로 은행에 박아두고 못 빼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가 10억 환이 있어. 10억 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가서 원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야?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뭐냐? 이거를 당시에 긴급금융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3만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00분의 0을 은행에 넣어놔야 된다. 달리 말은 뭐예요? 넣어두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억이 있어. 1억 원이 있어. 그럼 1억 원에서 1억 원 전체 중에 0원에서 3만 원까지가 있잖아요. 0원에서 3만 원까지는 다 이제 은행에 안 넣어놔도 된다는 거야. 근데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100분의 20. 그러면 20%. 이거는 넣어놓으란 거야. 5만 원 초과해서 10만 원 이하는 30%. 10에서 50만 원은 50%. 50에서 100만 원 이하는 65%. 등등등 가다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100%를 은행에 처박아 놔라. 못 꺼낸다 이거야. 이게 당시 박정희 정부가 했던 1962년 긴급통화 조치예요. 1억 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으로 바꿨어. 10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3만 원까지는 출금이 돼요. 그죠?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결국 얼마가 되느냐? 1억 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0만 원으로 이제 바꾸는 순간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면은 130만 6천 원을 빼고 870만 원은 은행에 무조건 꽁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물론 저 130만 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긴 합니다. 당시 1962년 기준으로 짜장면 한 그릇이 15원이었대요. 그러면 이 15원짜리 짜장면을 100만 원이면 66,666그릇을 먹을 수 있어. 요새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도 없어. 7,000원, 8,000원이야. 그럼 7,000원이라고 치면은 7,000원짜리 짜장면 66,666그릇은 약 4억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30만 원까지는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짜장면으로만 따지면 4억에서 5억 6억 정도는 꺼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저 화폐개혁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현금을 꽤 가지고 있던 부자들이 박정희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오히려 나가려고 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달러로 빨리 바꿔가지고 들고 튀거나 다른 나라로. 왜냐면은 은행에다 함부로 박아놓으면 이 사람이 그걸 묶어두고서 못 빼게 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은 거야. 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말로는 일단 니네 돈을 은행에 좀 넣어놔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박정희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 부자들의 돈을 일단 은행에 박아두라고 하고 나중 가서 너네는 부정축제자다. 니네는 이러이러해서 재산을 축적했고 이렇게 해서 그 국민들을 조지고 친일파였고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이랬고 저랬고 뭐 너는 공산당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별의별 구실을 다 갖다 붙여서 우리 돈을 국가에 귀속시킬지도 모른다 저 인간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굉장히 국가 경제에 엄청나게 이제 개입을 많이 한 겁니다 저게. 자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실제로 난리를 쳤어요 저때. 박정희 의장한테 가서 니네 그따위로 화폐 개혁하면은 니네 화폐에 대한 신용도 신뢰도 더 떨어진다. 국가의 화폐와 신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쪼가리 돼 쪼가리. 종이 쪼가리 돼. 그래서 미국이 저 화폐 개혁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화폐 개혁 당장 안 때려치면 앞으로 원조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까지 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협박했어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게 사실상 공산당 정책이거든요 사실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묶어두고서 못 빼게 하고 막 이러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박정희 의장이 미국말 개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 화폐개혁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국민들 여론이 실제로 이렇게 돼요. 박정희 저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예금을 은행에다가 처박게 하고서 못 빼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바꾸기 전에 빨리 사재기해야 된다. 물건을 있는 족족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요. 그러면서 시장에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물가가 더 올라. 화폐개혁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더 생겨요. 이때 박정희 의장이 정신을 차린 거야. 그 이후에 내가 아무리 독재자고 권력이 이렇게 있어도 국민들 돈을 묶어가지고 내가 이 묶은 돈을 경제발전에 내가 마음대로 이제 갖다 쓰려는 그런 구상, 이거는 택도 없구나.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면 이제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야겠다. 해외에서 차관을 받아와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 있는 돈을 쥐고서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택도 없다. 그래서 해외의 원조와 해외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오는 거, 요거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게 택도 없는 걸 알면서. 자 근데 요 시점부터 재미있는 게 있어. 박정희라는 사람이 운이 안 좋았지만 또 운이 좋았어요. 자 이게 뭔 개소리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어. 자 일단 박정희 의장이 쿠데타 일으키고 난 이후부터 미국이 본격적으로 원조를 이제 줄이려고 해요.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원조를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거야? 자,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죠? 전쟁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무한 경쟁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쵸? 미국 진영 대 소련 진영. 자, 근데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 우리 미국이. 우리 미국의 생돈을 퍼부어서라도 저 국가들의 경제가 재건되게 해야 된다. 왜? 안 그러면 가난에 허덕이면서 언젠가 친소련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될지 모르거든. 그럼 미국만 손해야. 지금 당장은 우리 돈이 나가고 남의 나라 위해서 왜 돈을 써야 돼? 졸라 돈 아까워. 이것만 생각하기엔 나중 가서 미국이랑 무역을 할 나라도 사라지는 거고, 미국이랑 소통을 하고, 소련을 견제할 국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 공산주의 국가가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미리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미국은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요.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됐던 트루먼 대통령이 1947년 3월 12일에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스와 터키를 원조해야 된다. 지중해 연안에 공산화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 의회가 통과시켜달라. 부탁한다. 요 얘기를 합니다. 자, 터키가 여기 있고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쵸? 이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는 공산화에 대한 걱정이 덜해요. 가장 걱정은요, 동구권. 옛날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발트 3국 전부 다 공산권이었어. 그죠? 이 공산주의 국가가 서쪽으로 퍼지는 거는 이 서독. 당시 이제 독일이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서쪽에 이제 미국 진영, 동쪽에 동독이라고 해서 동쪽 진영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는데 문제는 이 동유럽과 공산권 국가들이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걱정인 거예요. 옆으로야 바다야. 서유럽은 국권이 이제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에 중동아랍 국가라든가 아프리카, 이란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도 이미 공산권이지. 인도 뭐 이런 데로 막 내려가면 어떡하냐. 당시 솔직한 얘기로 1945년 직후면은 진짜 미국도 후달리는 게 확실하게 친미 국가, 미국의 친한 국가, 이런 국가라는 담보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여기를 한번 보라는 거야. 지금 소련, 중국,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막 지금 동유럽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지금 그리스가 여기고 터키가 여기예요.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니까 얘네가.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와 터키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일단은 요 지중해 연안에서 그리스 터키를 반드시 이제 경제 지원해서 공산권 국가가 안 되게 해야만 더 이상 공산주의가 함부로 퍼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마샬 플랜입니다. 조지 마샬이라는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이에요. 조지 마샬. 유럽 부흥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워낙에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졌어. 이탈리아가 졌어. 근데 나머지는 이겼잖아. 서유럽 국가들은. 근데도 이긴 게 아니야. 이겨도 경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진 나라도 개판이고 이긴 나라도 개판인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진 나라는 나쁜 놈들이니까 못 먹고 못 살아야 돼.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게끔 방치하는 꼴입니다. 미국이 왜 일본을 다시 되살려주고 독일을 왜 다시 되살려준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고 미국의 골치를 아프게 했던 독일과 일본을 왜 다시 되살려줬겠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마라 이 말이야. 소련 국가가 되지 말라는 거야. 국제정치에서는 복수심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하면 복수고 지랄이고 간에 지금 이 국가가 나에게 필요하고 이 국가가 공산권 국가가 안 돼야 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에 칼들이 대고 싸웠어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게 국제정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렌달 우즈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이 1987년도에 연구한 자료인데 조지 마샬 재단에도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연구를 인용해서 공개해놨더라고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무려 45개월,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 경제 원조를 무려 133억 달러를 했다.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유럽아! 일어나라! 너는 우리 미국의 자존심이다! 이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일어나라고 제발. 경제 박살나면 안 된다. 친소련 국가 되지 마라. 그러면서 미친듯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 전체의 GNP가 1196억 달러였는데 이게 몇 년 만에 1500억 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는 거죠. GNP가. 그죠? 농업과 산업, 공업 생산량도 증대가 됐고 무역량도 증가를 하고. 그죠? 자, 참고로 이때 유럽 국가들이 이 미국에게 받은 원조 금액들을 좀 잘 관리하자. 똑바로 관리하자. 미국에게 원조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잘데기 없는데 쓰지 말고 한 방에 이제 그 괜찮은 물건이 있거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나 그러면 계획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들 받으니까 이거를 관리를 잘하자면서 뭐를 만드냐면은 OEC라는 걸 만들어요. 유러피안 이코노미 커퍼레이션. 이게 현재의 OECD입니다. 유럽만 준 게 아니죠.
미국이 한국도 줬습니다. 처음에 미국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전 세계에 우리가 빨리 이 마샬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원조를 해주자. 근데 그 속뜻이 뭐냐면 이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재건이 필요한 국가들을 원조해주면은 얘네가 일단 친미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도 생길 거고, 그리고 얘네가 경제 성장을 시키면 일단 친소련 국가 공산 국가도 안 될 거고, 그리고 얘네가 경제 성장이 되면은 미국보다는 제조업이든 뭐든 뒤쳐져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얘네들한테 우리 미국의 물건들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얘네가 여러모로 좋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그 구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뭐 괜찮은 구상이었겠죠. 그쵸? 그래서 초반에는 유럽에만 몰빵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일본에는 관심이 좀 있었지만. 근데 6.25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 6.25 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의 공산화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거 모른다. 김일성이 저런 미친놈이 저 갑자기 기어 내려오고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진짜로 군대 몰고서 저렇게 우르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구나. 소련, 중국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북한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고 도미노처럼 도미노 세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폐기된 이론인데 도미노 이론이라는 그 국제정치에서 그 채택한 이론이 있었어요. 원래 도미노 이론이 국제정치에서만 쓰던 건 아닌 거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도미노 이론을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연쇄작용이야. 연쇄작용. 얘네가 공산화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되고, 얘네가 공산화되면 그 다음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점점 내려가가지고 나중에는 호주까지도 공산화가 된다 이 말이야. 진작에 막아놔야 된다는 거지. 사실 6.25 전쟁이 우리 입장에선 김일성이가 짜증나고 마오쩌둥의 인해전술이 짜증나고 이제 이런 전쟁인데, 저 6.25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계기도 맞아요. 그전에도 신경을 아예 안 쓴 건 아니지만 한국이 이뻐서 신경을 써야겠다라기보다도 한국의 공산화부터를 미리 막아야 아시아 전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물론 이제 그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속뜻은 이제 친소련 국가가 되는 걸 막아야 된다. 공산 국가인데도 지금 베트남이 미국이랑 친합니다. 걔네가 공산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친소련 국가가 아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처음에는 미국이 빨리 한국에도 돈 뿌리고 여기저기 뿌리자 하면서 이제 한국에 뿌려줘요.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초반에 1957년에 무려 3억 8천만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점점 줄죠. 미국이 생각을 조금 바꿔. 공산화를 막고 친소련 국가가 되는 걸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쏟아붓는 게 너무 액수가 크다. 그래서 원조액이 정점이었던 게 57년이거든요. 3억 8천만 달러. 근데 그 다음부터 3억 2천, 2억 2천, 1억 9천 점점 줄이는 거야. 확확 줄여요. 그리고 조건을 붙이기 시작해요. 난 근데 저게 맞다고 봐. 이승만 정부가 경제개발을 똑바로 못한 이유는 저것 때문이에요. 조건을 안 붙이고 그냥 줬거든.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승만 정부에 돈을 그냥 쏟아부었는데 자유당이랑 이승만 정부가 부패해가지고 이거 똑바로 쓰지를 않고 헤쳐먹기만 했어. 그래서 경제발전에 제대로 못한 것도 있어요. 미국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너네 원조 받는 국가들 우리가 원조해주는 돈으로 뭘 할지 보고서 작성해와. 안 그러면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 저게 맞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경제개발 5개년 했잖아요. 박정희 군인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박정희든 아니든 저 경제개발 5개년이든 50년이든 10년이든 만들어야 됐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그거를 잘 추진력 있게 할 거냐 말 거냐는 그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계획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미국의 원조를 받으려면 조건을 자꾸 붙이니까 미국이. 자, 아무튼 한국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미국이 원조를 줄여가는 시점에 박정희라는 군인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1961년 5월 16일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런 복잡하고 굉장히 숨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 시점에 아까 뭐라고 했어 맨 앞에 박정희는 운이 좋았지만 안 좋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가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 독일과 조인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원조를 여러 국가에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그 돈을 받거나 빌린 국가는 미국이지 당연히. 근데 미국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 중에 가장 최초로 돈을 빌려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독일이야. 일본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보다 독일이 더 먼저 줬어요. 자, 당시 독일 어땠습니까? 지금의 독일과 달라요. 그죠? 독일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요거는 뭐죠?
이거는 뭐지? 싶은데 베를린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베를린이라는 도시만 또 쌀아서 여기는 서베를린, 여기는 동베를린이라 그래가지고 서베를린은 미국과 영국 같은 이제 서방 진영 국가들이 관리해주고 동쪽은 소련과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또 관리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있던 겁니다. 여기에. 자,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돈을 꾸었던 나라는 독일에서 어디예요? 서독이지. 동독이 우리나라한테 돈 꿔줬을 리가 없죠. 그죠? 서독에게서 우리가 이제 돈을 꿨는데, 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미국이야 마샬 플랜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한국에 이제 돈도 꿔주고 돈도 원조해주고 그런 걸 알겠는데 독일은 왜 꿔줬냐는 거야,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겹친 적도 거의 없고 만나본 적도 거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뭐 하려고 독일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줬을까? 대출을 해줬을까? 일단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간호사랑 광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독일에 그 히틀러가 셀프로 본인들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놨었어요. 그래서 독일 인구가 너무 부족해서 간호사랑 광부 같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막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간호사 광부를 보낸 게 맞아요. 이제 돈 벌 겸 우리나라 광부와 간호사들 보내서 이분들이 또 돈을 벌고 이분들이 외화를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낸 건데 사실 이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저런 것들 때문에 독일이 우리나라에 돈을 꿔줬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당시 독일의 입장을 알아야 돼. 동독은 빼고 서독만 얘기해 봅시다. 독일은 당시 어떤 나라예요? 1950, 60년대에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야. 근데 프랑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은 계속 거지같이 살아야 된다. 독일은 우리 프랑스를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나라다. 그래서 프랑스는 저 독일이 그냥 천년만년 그냥 짜져 있기를 원했어. 근데 독일은 그럴 생각이 없겠지 당연히. 독일이 아무리 전범국이었더라도 독일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당연히. 그리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어. 왜? 서독이 계속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못 먹고 못 살면 공산화가 될 수도 있는 거. 공산화 친소련 국가가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독일 전체가. 그죠? 그래서 이 친소련 국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독일을 재건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 독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독일 제조업이 솔직한 얘기로 기술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그 제조업을 또 다시 이제 재건해가지고 공장 돌리니까 주변에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독일제 물건들 살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프랑스는 같은 거야. 저 전범 국가의 물건을 뭐하러 사냐 이 말이야. 당시 서독의 입장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는 서독을 지지한다, 서독을 인정한다 국가로서, 미국 진영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가야 될 중요한 나라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전 세계 수많은 나라한테서. 왜? 유럽에선 그런 말을 잘 못 들었거든. 유럽에선 수많은 나라가 히틀러에 대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독일을 미워했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이 일단 독일을 압박해. 야, 형이 사실은 고민이 있다. 니네 지금 솔직히 전범국이고 개쓰레기 이미지고 맞잖아. 나 인간 미국. 너네를 좀 재건시켜주고 싶어. 근데 형이 고민이 있어. 형이 이제 전 세계에 마샬 플랜 해가지고 돈 뿌리고 이제 좀 허리가 휘청거리는데 함께 할 생각 없나? 싫어? 싫으면 그냥 굶어 죽어.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런 압력을 가하면서 독일이 이제 원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어.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독일은 이제 국가로서 한국 정부는 독일을 지지한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 중에 서독을 지지한다. 공산권 국가 동독이 아니라 서독이 진정한 독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또 서독을 지지해주고 그러자마자 샤를 드골이 그냥 팔팔 뛰면서 어디서 저딴 전범 국가를 쳐 살려주느냐고 막 개치래요 그냥. 애 난리를 쳐 팔팔 뛰면서 세상에 노인네가 기력도 좋아. 자, 그래서 요런 게 맺어집니다. 대한민국과 독일 연방공화국 간의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시기를 보면 61년 12월입니다. 그러면 박정희라는 군인이 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 한 거네요. 그쵸? 역시 우리야 카카. 우리 카카께서는 독일에게서 삥 뜯어오는 돈까지도 잘 받아내시고 역시 꼼꼼하시고 철저하시고 우리 카카의 덕이다. 이제 그렇게 또 알고 있는데 저거는 솔직히 장면 총리 때 추진하던 겁니다. 장면 총리 때 이미 추진을 다 했고 해오고 협의가 다 거의 다 되어가던 게 저때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1960년대에 이제 독일한테서 받아온 차관액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52년에서 62년까지는 이제 1092만 달러를 받은 거네요. 1600만 달러, 2000만 달러, 요때는 좀 줄었어요. 3600만 달러, 3900만 달러, 4800만 달러, 4800만 달러 이렇게 이제 받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걸 봤을 때 장면 정부가 무능하다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라는 군인도 솔직한 얘기로 초반에 저 독일에 대한 차관이나 미국의 원조 아니었으면 답 없어요. 그 양반도.
돈이 있어야 경제개발, 경제정책도 하는 건데 박정희라는 군인도 생돈 뭐 어디서 돈을 낳을 거야. 대집단은 화폐개혁하려다가 말아먹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원조를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이제 또 한국에 저렇게 돈을 또 빌려주는 아주 또 이런 적절한 상황이 있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독일이 사실은 이런 게 있었어요. 독일이 저렇게 돈을 꿔줬잖아. 돈을 현찰을 꿔준 게 아니라 독일 물건을 우리가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 컸어. 무슨 말이냐면 독일 입장에서 독일도 그냥 생으로 돈으로 대출해주기보다 독일의 물건을 외상으로 대한민국에 팔고 싶은 거야. 독일의 중장비나 독일의 어떤 산업기계나 어떤 기술력 제조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래서 초반에 1960년대에는 독일 장비 중고 이런 거를 많이 가져와서 갖다 쓴 게 있어요. 굉장히 질이 좋았어. 미국산보다도 질이 좋았고 독일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중고 물품 팔으니까 좋은 거고 새 물건도 같이 팔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메이드 인 젤맨이 아주 탄탄한 지금도 독삼사 괜히 독삼사 아닙니다. 자 근데 마침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이런 게 있었어. 서독 독일에 광부랑 간호사가 부족한 거예요. 히틀러가 이제 셀프로 인구를 막 너무 줄여놔가지고 청년 인구가 너무 부족한 거야 독일에. 그래서 특히 남자 인구도 줄어들었고 여자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침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넘쳐 흐르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간호사와 광부를 독일에 우리가 보내서 이 양반들한테 적절하게 이제 월급을 받게 해서 이 양반들이 외화벌이하게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게 있어. 독일이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서 독일이 이제 차관을 준 거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차관은 원래부터 52년에서 62년 사이에도 받고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저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줌으로써 뭐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거에는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저거를 전제로 해서 니네한테 돈 꺼줄게 이건 아니다. 이거 음모는 되게 많아. 박정희 정부는 간호사와 광부들을 인간을 담보로 독일한테서 돈을 꺼온 거다. 국민을 담보로. 저게 사람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과장된 거야. 솔직한 얘기로. 간다요 박정희 편 1편 기억나세요? 앞에서 서두가 길었죠. 10분 정도. 거기서 뭐라고 했어 내가? 대가리 씻고 와라. 뉴런 시냅스 씻고 오라 그랬어. 지난 20년 30년 동안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지금 현재 1980년대 70년대 60년대생 분들이 빠는 건 너무 빨고 깔 건 너무 까서 완전히 그냥 가짜뉴스에 온상이 되어 있어. 박정희 관련된 그 어떤 포인트들이. 그걸 씻고 와라 이 말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니까 개지랄하고. 그럴 거면 그냥 보지 마세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광부분들이 7,936명이 가고 간호사가 11,000명이 넘게 가요. 꽤 많이 간 겁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1966년 에슈바일러 광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독일인 광부는 최저임금이 340마르크였어요.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외국인 광부들은 320마르크를 받았어. 근데 한국인은 240마르크를 받았어요. 물론 저 240마르크라는 돈이 한국에서 버는 돈에 비하면 몇 배지. 정말 큰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인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실 차별이죠. 독일 안에서 보면 차별이고. 치시지게닝님, 문크리스탈 파워업님, 쉬럼들이 차별했네. 그러니까 오게 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평균 임금을 보면은 독일인이 800마르크, 700마르크, 600마르크 이제 이렇게 이제 벌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지금 노가다 뛰는 데나 특히 뭐 정직원으로 이제 일하는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외국인들은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시켜주고 단순 노동만 계속 시키면서 월급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높게 주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연차 차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급 많이 줘야 돼. 이거랑 관련해서 또 이제 막 클리앙 같은 데 있죠. 클리앙이라고 좌파 커뮤니티 있어. 좌파 일배. 막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떠돌라. 한국인 광부 간호사들의 월급을 강제로 독일에 있는 그 은행에 3년 동안 처박아 놓고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하면서 그거를 담보로 독일이 한국에 돈을 꿔준 거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도 사실이 아니라 그랬어. 도대체 누구 말을 믿고서 아직도 그 얘기를 떠드는 거야. 독일 연방정부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근데 이 독일이 차관을 보내주잖아요. 이 독일이 보내준 차관과 기술, 제조업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준 거 아닙니까? 독일 장비 같은 거.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게 전선이에요. 전선. 케이블 전선. 이런 거조차도 제대로 없었어. 케이블과 전선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당시 한국 케이블 공업이라는 기업이 이제 출발을 해요. 이제 독일의 차관과 이제 기술을 받으면서. 저 기업이 지금 뭐냐? LS 전선입니다. 우리나라 전선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나주나 충주 이런 데 막 비료 공장도 세우고 이 두 회사 충주 비료, 호남
비료를 나중 가서 뭐 한국종합화학공업회사라는 이름으로 뭐 바꾸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도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독일 차관이 들어간 그 우리나라의 사업들인데 기본적으로 다 좀 기술이 좀 필요해. 전신전화사업, 탄전개발사업, 기계류사업, 시멘트, 인견사, 전자기기, 마혼방, 합금철, 펄프, 점화방지, 신문용지, 하늘시멘트, 원양어선, 전자기기, 송배전선. 지금은 저게 무슨 기술이야 당연한 거지 뭐 이러는데 당시에는 택도 없던 거야 우리나라에. 자 근데 정말 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1967년 독일 차관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적이 있어. 이거 아시는 분 있나? 자 이게 무슨 일이냐. 프랑스나 독일에도 한국인 유학생 물론 이제 부잣집 도련님들 따님들이었겠죠. 프랑스 독일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소수 있었어요. 예술가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한국인 출신에.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박정희 정부의 쿠데타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왜냐면 이제 자유국가니까 비민주주의적이고 이런 거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프랑스나 독일에 있던 한국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유학생들을 박정희 정부가 간첩으로 몰아요. 간첩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간첩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간첩으로 몰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소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 베를린 지도 봤죠 우리. 서독에서 이 서베를린은 비행기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독에 있는 독일 그 공산주의 간첩이야. 이 서독에서 간첩질하다가 비행기 타고 서베를린로 쭉 간 다음에 여기서 몰래 이제 쪼르륵 이제 들어가서 이 동독을 통해서 이제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만나고 또 와가지고 쪼르륵 하고 서베를린에 와가지고 또 비행기 타고 슝 하고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수 있잖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독에 유학을 간 한국인 학생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였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이 한국인 유학생들 몇 명이 동독에 있던 북한 간첩들하고 소통을 한 거예요. 만나고. 실제로 그랬나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쟤네들은 잡아다가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실제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니까. 자 문제는 항상 여기서 문제야. 저들과 그들의 주변인까지 다 묶어서 불려요. 만난 인간들만 이제 조지면 되는데 그걸 싸잡아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엮어서 이제 간첩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좋다 이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실제로 전애들이 간첩인지 아닌지 주변인들도 조사를 하긴 해야 된다고 저도 보기는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시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정원이죠.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 양반들을 대뜸 프랑스나 독일로 가서 강제로 연행을 해가요. 프랑스랑 독일이랑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 지들 멋대로 그냥 연행을 해간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체포한 거니까 별일 아니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거기가. 그러면 그 나라의 협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래버리니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동백림 사건이라고 해요. 베를린을 백림이라고 했어요. 왜 그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서독이 개빡친 거예요. 노발대발하면서 니네가 마음대로 아무리 니네 나라 사람들이라도 우리나라인 독일에서 왜 니네 나라 사람이고 지랄이고 간에 왜 함부로 체포를 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주권 침해거든 이게. 인터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수사협조를 해줘야 돼. 지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졸라게 많은 한국인 범죄자 인간들이 있어. 왜 못 데려와요 지금? 협조가 돼야 데려올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는 거야 이게. 이게 개념이 없던 거야. 당시 외교적인 어떤 과정을 개무시한 거지.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꼬리 내리고서 이제 여차저차 샤부샥 하면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들으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초반에 중장비나 이런 거를 그 독일제를 많이 쓰게 되면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독일 기술, 독일의 이 업무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 이런 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겁니다. 사실 옛날에 기계 같은 거는 특히.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에 직접 서독에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이제 파독광부랑 간호사들도 직접 만나고 뭐 겸사겸사 뭐 이런 것도 하고.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쓰시죠. 많은 이제 어른들이 쓰시는데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 있어요. 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면서 그 과정에서 요거를 들어. 이게 독일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독일어로 아우토반이야. 그래서 아우토반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예요. 자 근데 이 독일의 고속도로를 보고 야 이 고속도로 좋다 이거. 도로 쫙 닦여 있고 그냥 좋다 이거. 땜빵도 아주 그 미쉐야. 이거는 땜빵이 아닌 것 같은데.
저 고속도로를 이제 보고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제대로 없을 때잖아요 당시에. 그래서 독일에서 아우토반이라고 부르는 이 고속도로라는 요거가 참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중요하겠구나. 독일이 이 고속도로가 뚫림으로써 빠르게 화물차들이 이동하고 운송이 잘 되고 유통이 빠르게 되면서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가 이제 또 발전하고, 그리고 고속도로가 없으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고속도로가 있어야만 그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는 곳들의 곳곳에서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968년 9월 11일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 노선 기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2차 대전 후 독일이 패배해서 다시 기적이란 말을 들어가면서 빠른 부흥을 가져온 원인의 하나가 독일의 아우토반의 힘이 대단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깔려고 한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자, 이렇게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독일에 간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미천들이 만연이 됐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독일의 차관이 들어간 목록입니다. 이게 독일의 차관이 들어간 목록인데 여기 보면은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그쵸? 경부고속도로 안 보이죠 지금? 포스코 포항제철 안 보입니다. 그죠? 경부고속도로와 포스코 포항제철은 독일준 차관으로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할 때입니다. 이제 일본과의 과거사를 청산하고 일본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모든 과거사를 청산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에게 무언가를 청구하고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진 그 엄청난 협상, 박정희 정부의 협상, 정말 갑론을 박이 심한 협상, 일제강점기라는 역사를 모두 덮겠다. 대신 돈을 달라.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한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인생동 반자 좋기 한리성형 피부과 박경민 하이킹컵의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처브리스터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는 갱가 최영인 수리성 그로스커 경선촌노 시우필 러블리 이시 정현리 한명계 더더더 칠레 봄눈물 저지방 우유맛.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